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패스트 트랙으로 위원장 진행에 따르세요. 자, 조용히 하시고요. 잠깐 앉아. 완전한 비핵화해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네,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을 풀고자 지난해 마지막 날 열렸던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두고 북한 비핵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변화에 대한 전망들도 여야는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새해 첫 정치 와호장용 이 시간에는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사령탑 홍영표 원내대표 모시고 국정 현안에 대한 진단과 해법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올해 뉴스회전을 찾아주신 첫 정치인이세요. 저도 우리 시청자들께도 새해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첫 번째 출연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들께 새해 인사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네, 새해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올해는 황금돼지의 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따뜻하고 또 희망을 갖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국민들께서 좀 더 나은 대한민국에서 더불어 사는 그런 나라로 나가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 행복하고 또 복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새해를 국회 운영위 회의장에서 맞으셨어요. 네, 2018년 네. 우리 홍 대표님께는 어떤 해였는지 좀 소회를 좀 간단히 들어볼까요? 사실 제가 작년 5월 11일 날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원내대표 임기는 1년밖에 아닙니다. 네, 반 정도 지난 거죠, 뭐. 반도 더 지났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원내대표가 돼서 작년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좀 저도 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어떤 의회 민주주의 이런 문화를 좀 바꿔보겠다 이런 노력을 했었는데 좀 부족한 게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작년에 우리 국민들의 민생과 또 미래를 위한 많은 어떤 입법 과제들도 해결을 하고 또 제가 작년에는 유난히 그 인사청문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보니까 한 22건의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이 여당 원내대표가 제일 걱정하는 게 인사청문회거든요. 그런데 좀 작년에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사실 기적과 같이 찾아온 우리 한반도 평화에 대한 그런 진전이 많이 이루어졌던 게 작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지금 잠시 뭐 소강 상태지만 저는 올해는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 국회가 좀 초당적으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현안 질문 좀 들어가 볼까요? 네네. 오늘 문 대통령이 신년사를 발표하셨습니다. 유독 경제 얘기를 역시 많이 하셨습니다. 홍 대표님께서는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하셨는지요? 네, 저도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성장 중심의 이런 경제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룩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성과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작년에 6,500만 불인가요? 이렇게 저희가 그 세계 7번째로 수출. 세계 7번째가 아니라 하여튼 작년에 그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이게 3만 불 시대를 이제 맞았는데 이게 한 5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이런 나라에서 이런 3만 불을 한 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많은
양적 성과를 거둬왔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 참 사회적인 양극화, 경제적 불평등이 너무 심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 한국 경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 성장의 잠재력마저 한계에 도달한 이런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과제가 어떻게 하면 이런 경제적인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양극화를 좀 완화시키면서 우리 경제가 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더불어민주당의 숙제일 수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뭐 저는 뭐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것을 잘 극복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제 양극화가 계속 심해지면 사회적인 대립과 갈등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또 우리 경제에 대해서는 나쁜 영향을 가져올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영업자라든지 영세한 중소기업이라든지 또 일부에서 어려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대통령께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극복해 가자. 그리고 이 지금 한국 경제를 근본적으로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양해를 구하고 함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이 많은데 네. 워낙 달변이셔서 네, 말씀이 네. 깁니다. 네.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 대통령 신년사 중에 경제정책 방향 세우는 건 정부의 몫이지만 흔들리지 않는 법과 제도를 만들려면은 국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건 이제 협치를 강조한 얘기인 것 같고 지금 현재 대통령이나 정부가 처한 어떤 어려움 이거를 국회에 좀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모양일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회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국회가 입법, 제도를 통해서 그런 우리 국가적 과제들을 잘 이렇게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권한은 입법부인 국회가 가지고 그럼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어떤 좀 제때 또 필요한 법안들을 이렇게 여야 간의 그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치원 3법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유치원 3법은 뭐 국민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유치원도 교육기관이니 그 회계를 좀 투명하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 국회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불가피하게 소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앞으로 330일 이후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선 하나는 그 전이라도 2월 국회에서라도 여야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행히 여야 간에 합의가 되면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또 한편으로는 이게 신속처리 제도라는 것이 지금 실제로는 이게 신속하지 않지 않습니까? 330일이 걸려서 이 신속처리 안건에 대한 국회법을 좀 변경해서 한 2달 내, 60일 내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최재성 의원이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국회에서는 이 신속 그 처리 안건 제도에 대한 개선을 통해서 좀 단축해보려는 노력을 다각도로 하겠습니다. 저도 유치원 3법만큼은 정말 패스트트랙 뭐 330일 다 끌지 말고 중간이라도 빨리빨리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 뭐 저는 2월이라도 여야 간에 좀 뭐 제가 야당을 충분하게 특히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좀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또 많은 뭐 유치원들이 사실 이번에 뭐 유치원 원장님들이 대부분은 굉장히 그 열심히 그 유아 교육에 대해서 헌신해 온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아주 일부의 기업형 그런 유치원들의 일타일행위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오해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충분하게 설명도 드리고 하면서 유치원 쪽에서도 좀 이렇게 이 법에 대해서 좀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고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하겠습니다.
가장 큰 현안이 남아 있는 게 지금 선거제도 개편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정개특위가 물론 가동이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각 당의 주장이 다 다릅니다. 민주당이나 대표님의 생각은 어떻게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지? 저는 이제 우리나라 선거법이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도 약속했고 우리 당으로서도 그런 어떤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네. 이렇게 저희들은 뭐 일관된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이야기하는 어떤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연동형 또 비례대표제는 한국 실정에 좀 맞아야 됩니다. 그런 범위에서 저는 열어놓고 이번 기회에 정말 선거법을 확실히 개정하는 노력을 저희들이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운영위원장으로서 네. 그야말로 뭐 뜨거웠습니다. 어쨌든 네. 2018년 12월 31일 날 운영위원회가 가장 주목을 받았는데 네. 사회를 의사봉을 들고 직접 사회를 보셨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봤고 실제로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날 어땠습니까? 아니, 저는 사실 국회가 이러한 그 비리 수사관의 말을 듣고 이렇게 상임위까지 소집을 해야 되나. 네. 그리고 또 뭐 그날 다 확인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인이 됐다. 어떤 그 범법 혐의를 받고 있는 이런 사람의 말을 정말 그렇게밖에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가 했었는데 아무튼 뭐 국민들께서 많은 의혹과 걱정을 하셨는데 네. 어떤 사실관계는 많이 확인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뭐 여러 가지 어떤 구체적인 자료라든가 증거들을 통해서 그 충분하게 청와대 측에서도 설명을 했고 또 의원들이 질의응답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사실 이런 문제가 정말 길게 어떤 쟁점이 되고 사회적으로 논쟁이 돼서는 정말 이거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국회가 어떤 민생이라든지 또 우리 평화의 문제 또 미래를 함께 준비하고 논의하는 그런 일하는 국회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뭐 더 이상 저는 그런 범법자의 그런 폭로에 의존해서 네. 뭘 하겠다는 이런 것에 대한 미련은 좀 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날 방송을 계속 지켜봤습니다만은 뭐 원내대표님 차분하게 회의를 진행하시다가도 버럭 화를 내시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을 한 10번 가까이나 하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가장 좀 답답하고 화가 나셨나요? 왜 그러냐면 이제 국회에서 어떤 그 사실을 두고 실체적 진실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면 이게 이제 어떤 구체적인 자료라든가 이게 없으면 너무 답답합니다. 서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날 제기된 많은 의혹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와 자료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시청자들이든 국민이든 판단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아주 이렇게 실체적인 어떤 증거나 자료가 없었으면 아마 뭐 끝나도 굉장히 아마 논란이 지속될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뭐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충분하게 그런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 그냥 물론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봐서는 본인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도대체가 영 다른 어떤 답변을 하니까 답답하셨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계속 똑같은 문제를 너무나 명백한 사실을 반복적으로 질문해서 뭐 제가 사회를 보는 입장에서 좀 답답했고 뭐 때로는 화도 났습니다. 네. 운영이 열기를 결과적으로는 잘했다고 보시는지요? 네, 뭐 저는 끝나고 나니까 그냥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뭐 제가 그날도 운영위원회 하기 전에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런 일로 일단 그 비리 수사관 한 명의 폭로로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고 국회가 마비되다시피 하면 되느냐. 그런데 이걸 열어가지고 이게 정리가 되는 게 아니니까 저는 사실 이제 검찰 수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좀 끝나는 시점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랬는데 뭐 야당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운영이 끝났는데 이제는 또 특검이나 국정조사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무슨 뭐 또 새로운 사실이 나온다거나 뭐 어떤 다른 상황이 발생하면 모르겠지만 네. 저는 이제 야당은 새해도 됐고 이제 우리가 정말 국가적으로 중요한 그런 과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데서 야당에서도 좀 그런 면을 잘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새해 여론조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잘하고 있다 47.1%. 이게 지금 MBC가 조사한 겁니다. 잘못하고 있다가 46.2%. 오차 범위니까 비슷하다고 봐야죠. 작년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직후의 지지도가 73.4%였는데 그때랑 비교를 하면 한 26%포인트 정도 빠진 겁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고 또 대안은 어떻게 마련해야 예를 된다고 들면 보세요? 저희가 최저임금 소득주도 성장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작년 올해 이제 대폭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 혜택을 보는 분들이 수백만 명입니다. 그분들은 많이 이렇게 더 뭐 이 정부를 지지하지 거 아니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이 작년에 예를 들어 14만 원이 올라갔는데 그 한 달에 14만 원 올라갔다고 해서 야, 내가 앞으로 집도 살 수 있고 정말 이제 내가 내 삶이 바뀌겠구나. 이렇게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금 이렇게 그런 어떤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은 그 혜택을 보는 분들한테는 별로 이렇게 피부에 안 와닿고 대신 또 영세 자영업자나 또 이런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은 또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요. 이러니까 사실 이런 일 하나 하기도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도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그런 것이 좀 뭐 여론조사에 나타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올해는 좀 더 안정적인 기조 속에서 또 이제 오늘 아침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는 저희가 제도를 새로 만들고 정책도 새로 수립했던 한 해라면 올해는 그 성과들이 좀 창출되는 그 성과물이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나아질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해서 어떤 쪽에서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하락폭이 너무 크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 전에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 격차가 커 보이는 것일 뿐이다. 당연히 3년차, 2년차, 3년차 되면 40%대로는 내려오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그 지지율의 변동 추이가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원내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뭐 여론조사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아무튼 뭐 여론조사는 우리 뭐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에 대해서 더 잘하라라는 그런 뜻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어떤 민생이라든지 또 한반도 평화의 문제라든지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대선 주자 여론조사, 이번 여론조사의 특별히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대선 주자 여론조사였는데 저희 MBC에서 한 것 중에서 보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본인은 대선에 안 나간다 그러고 조사에도 빼달라 그러지만 사실 언론사 입장에서는 여론조사 기관 입장에서는 안 넣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유시민, 황교안, 이낙연, 박원순 이런 순서로 지금 나와 있는데 유시민 이사장 지지율이 계속해서 이제 여러 조사에서 높이 나오는 거 이 부분은 여당으로 봤을 때는 좀 반가운 일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유시민 이사장의 지지율이. 그래도 아무래도 또 진보 진영 혹은 또 우리 여당 쪽에 우호적인 뭐 그런 후보자가 좀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봉화마을에서 유시민 지금은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죠. 어제 만났는데 뭐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도 주변에 계신 분들이 좀 물어보지 않나요? 농담으로라도 새해가 됐는데 덕담으로라도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글쎄요, 아직은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자, 진보 보수 각 진영에서 이낙연 총리하고 황교안 전 총리 이 두 분이 또 꽤 높은 지지를 지금 받고 있는데 두 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치인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집권 뭐 지금 2년 차지 않습니까? 아직은 좀 다 차기 대선까지는 멀었고 좀 빠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좀 그런 훌륭한 분들끼리 서로
좀 이렇게 경쟁하면서 비전을 제시하고 뭐 이런 시간들이 아마 올 겁니다. 후보군들이 좀 저변이 넓어지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다 저는 뭐 이렇게 좋다, 보시는 거죠?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북한 비핵화 문제를 좀 짚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발표를 했는데 2차 북미회담에 대한 정상회담에 대한 좀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일종의 경고를 날린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네. 어제 제가 그 부산에 내려가면서 신년사를 듣고 네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떤 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해서 네. 저는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 추측건데 아마 북미 정상회담도 저는 멀지 않아서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또 화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북미 간에 또 남북 간에 긴밀하게 논의가 되고 있어서 저는 네. 뭐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이 올해는 올해도 뭐 먼 저기가 아니고요. 이제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이 네. 구체화되고 아마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이 다시 개최만 된다면 네. 아마 우리 한반도에는 분단 70년 만에 큰 변화가 오고 평화 번영의 시대로 이제 드디어 출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올해가 기해년인데 모든 문제가 기적같이 해결되는 해가 올해랍니다. 기적같이 해결된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그 지난 한 1년 전만 생각해도 거의 전쟁의 위험까지 갔던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분단 70년 만에 이런 한반도 평화 번영을 우리가 거의 좀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올해는 결실을 맺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의 그 신년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 네네. 때문에 조금 워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외세와의 합동 군사 연습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외부로부터의 전략 자산을 비롯한 전쟁 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돼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신에 이제 우리의 주장이라고 해서 표현의 수위가 좀 조절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은 좀 들던데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다 아시겠지만 이 남북 관계는 사실 상호주의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북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일방적으로 뭘 하라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마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우리는 정말 모든 성의를 다해서 선제적으로 뭐 풍계리 핵실험장도 폐쇄하고 몇 가지 그런 조치도 취했고 또 9.19 군사 합의라는 사실 거의 뭐 군사 불가침 조약에 가까운 이런 어떤 합의까지 하고 이랬는데 우리한테 좀 더 그러면 뭔가 당신네들도 좀 내놔라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떤 상호주의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근데 가장 그 민감하게 보는 해석에 대해서 조금 갈리는 부분이 불가피하게 새로운 길을 가야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약간 표현을 아주 애매모호하게 하긴 했습니다만 새로운 길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이게 경고냐 아니면은 뭐 다시 핵무기로 핵무장을 하겠다는 뜻이냐 아니면은 또 다른 뭐 다자 협상을 좀 더 강조한 얘기냐 이런 분석이 있는데 대표님께서 어떻게 저는 뭐 생각하세요? 다시 핵 무장을 하려는 어떤 그런 또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그 지금까지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얻은 성과들을 지금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소강 상태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것이 뭐 안 된다면 우리도 다른 길을 찾겠다. 뭐 이런 어떤 선언적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선언적인 의미다. 네. 지금 대표님 뭐 돌이켜보면 작년에 그 노동정책 관련해서도 발언을 좀 하셨고요. 뭐 약간 불편한 관계가 형성된 적도 있었습니다. 올해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 노조와의 관계도 좀 개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데 비정규직 문제라든지요.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나가실 수 있는 해안, 보관 같은 게 좀 있으신지요? 저는 이제 뭐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대타협 같은 것을 많이 강조하고요. 네. 특히 이제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 핵심은 네.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광주형 일자리 같은 모델을 네. 우리가 만들어야 이제 그것을 좀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보거든요. 그러려면 저는 이제 뭐 노동계에 대해서는 진짜 보수 정권 하에서는 엄청난 헌법에 보장된 노동상권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또 노동조합에 대해서 엄청난 탄압을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사회 주체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광주형 일자리도 만들고 또 사회적으로 한편으로는 경제계는 노동의 유연성을 요구하고 또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려면 노동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하고 그러나 또 노동계로서는 고용의 안정, 노동의 안정성을 또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노동의 유연성과 안전성을 어떻게 함께 해결할 것이냐. 이것은 노사가 어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덴마크 같은 데도 보면은 소위 그 플렉시큐리티 이런 것이 정말 노동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함께 그 서로 양보하면서 그런 걸 만들어내고 균형을 맞춰가는 그것이 느낌이라는 사실은 어떤 경제를 새롭게 도약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노동계가 오히려 지금 그런 데서 노동계는 저는 뭐 임금 인상만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또 한편으로는 생산성 향상 같은 것들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노동계도 사회적 그 대화에 적극 참여해서 그런 문제들을 노동의 유연성과 안전성 문제라든지 생산성 향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고민하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저희가 극복해 나가야 우리 한국 경제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당 원내대표로서 카운터파트인 야당 원내대표들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협의를 하고 관계 개선을 해 나가서 국회가 결과적으로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각오를 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는 입법 하나를 하더라도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들이 충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국회는 그런 사회적 갈등이나 대립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조정하고 조율하면서 그걸 완화할 것인가 이것을 해야 되는 게 국회라고 봅니다. 근데 국회가 그런 것을 오히려 대립이나 갈등을 조장하고 증폭시키는 데가 돼서는 안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의회주의의 정신, 대화 타협을 통해서 좀 우리 국가가 직면한 여러 가지 과제들을 함께 극복해 나가도록 뭐 저희가 먼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작년 한 해 못지않게 올 한 해도 여당 원내대표의 역할과 무게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또 무거운 시기가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모시고 또 국정 현안과 관련된 이야기도 듣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내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